한진칼 사례를 빼놓고는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이거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들었을 때가 투자해놓고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산업은행이 갑자기 들어왔었죠. 그렇죠. 하나의 변수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2배 가까운 이익을 냈죠. 오스템 임플란트. 네, 아시다시피 자기 자본의 120%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의 횡령 사건이 있었죠. 이게 당군 일의 최고의 뭐라고 얘기하는데 주주들은 아주 학을 떼겠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맞아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강성부 대표님은 KCGI,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강성부 대표, KCGI 대표 이러면 조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그냥 한진칼, 대한항공 먹으려고 싸웠던 펀드 회사 대표님 이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딱 아실 것 같아요. KCGI 강성부 대표님, 진짜 오셨습니다. 드디어 뵙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우리 그 KCGI 하면 이른바 그 행동주의 펀드, 기업의 좀 낙후된 잘못된 지배 구조를 개선을 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투자로 유명한데, 근데 또 개인적으로 행동주의라는 표현을 싫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영어로는 액티비즘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로 편하게 이제 행동주의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본질적으로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 뭘 주장하는지 내용을 보면 결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장 저평가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운동이다.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거다라는 거를 좀 어필하기 위해서 회사 이름도 KCGI, 그래서 코리아 코퍼릿 거버넌스 임프루먼트 펀드. 그래서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죠.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말이 너무 기니까 그리고 영어로 약자로 쓴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해외 자본, 사모펀드, 약간 사모펀드 자만 들어와도 몸서리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또 거기다가 행동주의. 그러면 옛날에 막 기업 사냥꾼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에서 사모펀드를 가지고 행동주의를 하시는 펀드 이러면 조금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직도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보시는 분도 항상 많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인식을 하나씩 바꿔가야 되는 게 이제 저의 소명, 인생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보다 본질적으로 왜 이런 펀드가 등장하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왜 이런 펀드가 등장했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주장이 뭐였냐에 대해서 계속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알려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방송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기업 사냥꾼이라고 뭐 불려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기업 사냥꾼처럼 보여졌었던 이유가 아마 한진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펀드를 저희 회사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제가 LK 투자 파트너스 대표이사 할 때도 거기서 6개 여기서 9개 해서 15개 정도 종목을 투자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K글로벌 자산운용 저희 자회사로 있는 거기 같은 또 많은 수많은 종목들을 투자를 하고 있고 한데 액티비즘 말 그대로 이제 행동주의를 표방한 거는 사실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진건설이라고 LK 있을 때 한 거랑 이번에 이제 한진그룹 한 거, 한진칼 그게 2개가 단데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임팩트가 원체 컸으니까요. 그냥 KCGI는 다 지배구조 개선 운동만 하는 곳 막 이렇게 또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가 처음에 지분을 이제 10%를 법적으로 사야지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법적으로 PEF라고 그 영어로 얘기한 PEF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당시에 이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예요. 경영 참여를 안 하면 안 되는 펀드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분도 이사를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10% 이상 사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저쪽에서 안 해주면 동의를 안 해주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분을 좀 10% 이상 투자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분을 좀 많이 사니까 저쪽에서 봤을 적에는 위협이 되니까 약간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한 면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저희가 투자할 때만 해도 경영권에 대한 거는 아무 생각도 못 했는데 하다 보니 이제 저 집안 내에서 이제 형제 간의 분란이 일어나고 저희 쪽으로 와서 누가 붙으시고 또 주주 중에 한 분이 또 와서 저희랑 편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좀 제대로 한번 바꿔보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제가
총 들고 뭐 활 들고 기업을 사냥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예. 한진그룹 재미난 이야기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조금 뒷부분에 네. 더 좀 많이 좀 풀어주세요. 땅콩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기업 사냥꾼이라는 게 사실은 저도 많이 취재를 해봤습니다만 고의 상장 폐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기업을 진짜 파산, 청산까지 몰고 가는 게 진짜 사냥꾼인데 그건 이제 잡아먹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라는 건 기업 가치를 같이 높이자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이거는 다른 측면이 있죠. 좀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기업 사냥꾼 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프리티 우먼 귀여운 여인인가? 우리 예전에 프리티 우먼. 예, 기억나세요? 그 리처드 기어. 리처드 기어. 예. 리처드 기어 직업이 기업 사냥꾼이었잖아요. 아, 그 영화에서? 네, 그 영화 내에서. 그래서 이제 어느 기업을 사서 그 기업을 이제 자산들을 막 찢어서 팔고 현금화 시킨 다음에 일단 상장 폐지를 시켜서 소액주주를 되게 힘들게 하죠. 그리고 이제 기업을 이제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들 막 자르죠. 네네네. 예. 그리고 나서 자기만 배를 불리려고 현금을 캐시아웃을 하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례를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이게 안 좋은 사례로 비춰졌던 것 같고 저희는 약간 그거랑 완전 다르게 일반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또 직원들과 기업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일반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존 대주주와 함께 이제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인터레스 얼라이먼트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해관계를 같은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다 같이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익을 잘 조정을 하면 그래서 제가 매번 주장하는 이사회가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대주주가 독단적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들이 많고 너무 많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평가된 소위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숫자로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PBR 기준으로는 4.6분의 1, PER 기준으로 2.7분의 1, 이 정도밖에 같은 이익을 벌었는데 어떻게 주가가 2.7분의 1이냐고요. 그렇죠. 예, 같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4분의 1도 안 되는 평가를 받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 자본이 잘못 활용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이익을 돈을 벌긴 버는데 대주주가 빼갈 것 같아 왠지. 불안하죠. 예, 불안해. 그래서 뭐 배당도 안 주니까 배당도 세계 꼴찌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뭐 금송아지가 아무리 집에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평가를 안 해주는 게 주식시장에 평가를 안 해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같이 개선해보자라는 취지지. 그러니까 기업을 사냥해서 뭐 해보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과거랑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제 1,400만 명을 육박하고 기업 가치가 훼손됨에 따른 불이익을 국민연금부터 거의 이제 개미 국민들이 다 같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실제로 좀 느껴지세요? 좀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 절대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고 그래서 또 주식시장에 지금 와이스트리트처럼 이런 이제 다양한 유튜브부터 이제 좀 더 인덱스하게 들어가는 정보 채널들 그런 것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회사의 특정 대주주가 뭐 좀 나쁜 뭐 자본거래 또는 수익거래를 했을 적에 그것들에 대해서 좀 뭉치는 힘은 강해진 것 같고 의식은 좀 많이 깨어나는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여전히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공모펀드들 또 사모펀드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기업 가치를 개선하자고 주장하는 사례는 좀 전체로 보면 굉장히 부족한 적은 수준이고 선진국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 뭐 주주 제한을 하고 했을 적에 또 적극적으로 그런 펀드들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다든지 그러기도 힘든 상황이고 또 언론이라든지 법률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제도적으로 투자자들이 보호받지도 별로 못해요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언론도 별로 되도록이면 광고주가 대주주니까 그렇죠. 광고 주는 데가 예상중에 있습니다. 대주주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제
마타도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저를 기업 사냥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이즈를 일으켜서라도 막 사람들이 관심 갖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는 막 제 뒤에는 엄청난 중국 자본이 저를 막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금감원에 지금 거의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투자자들 리스트를 다 보내고 저 중국 자본이 막 항공사를 먹으려고 한다고. 투자자들이 얼마 들어와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알고 있는데 뭐 만약에 그랬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였고 중국보다는 전 미국을 좋아합니다.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근데 사실 예전에 저도 이제 뭐 언론사 큰 데 있을 때 거버넌스, 지배구조 이런 거 이제 방송으로 다루면 시청률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어렵게 뭐 지배구조가 뭐냐고. 근데 또 요즘 분들은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게 또 와이스트리트 구독자분들이 이상한 건가? 그게 사실은 투자자들한테는 그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인데 제일 중요하죠. 대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계속 잘못한 거를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있는 걸 고쳐야 된다고 그럼요.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소액주주들, 일반 주주들한테는 유리한 내용이 그들한테는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이제 감수를 해야 되고 제가 뭐 욕은 많이 뭐 어떤 경우는 뭐 이유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정으로 그런 사연으로 저를 욕하고 하더라도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프 베조스가 혁신가가 될 자가 욕먹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지난 뭐 15년 동안 책도 매년 쓰고 뭐 그렇게 나름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도 거버넌스 관련 이슈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죠. 우리나라 아직도 뭐 경제학 박사라는 분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뭐 남북 분단 때문에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 거면 우리 김정일이 죽었을 적에 3일 만에 주가가 원상복귀 되지는 않겠죠. 그건 이미 외국인들은 별로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뭐 북풍 이슈를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배당을 안 해요. 배당을 안 하고 가만히 회사에 쌓아놨다가 계속 쌓아놔요. 그러다가 보이지 않게 뭐 수익 거래 또는 자본 거래를 통해서 대주주한테 어떤 식으로든 뭐 기업의 합병 분할, 일감 몰아주기 뭐 다양한 이슈들로 회사의 이익이 자녀가 이제 대주주로 있는 회사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대주주의 지분율을 늘리는 어떤 전환사채 발행, 뭐 시비 발행, 뭐 우리 BW 발행 이런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또 이중 상장, 삼중 상장, 그다음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열심히 해서 또 자사주의 마법을 부리다가 또 안 되니까 요즘 물적 분할하고 뭐 그런 이슈들이 다 소액주주, 일반 주주들한테 유리했던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면 자기는 불편하잖아요. 대주주들은 불편하죠. 그러니까 언론을 어떻게든 압박을 해서라도 그런 주제는 다루지 말아줬으면 하는 식으로 미디어를 길들이죠. 맞습니다. 예전에도 뭐 이런 기업 지배구조 이슈 있을 때 갑자기 모 기업, 모 그룹의 광고비가 쫙 증액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언론사들이 이제 따뜻해지고 약간 이런 것도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이 과거에는 대기업들만 또 그랬다면 그거를 중견기업들이 보고 배우고 또 중소기업들이 보고 배우고 중소기업들도 막 자식들 회사 만들어줘서 막 다 빼가고 너무 많은데 이 고리를 언젠가는 끊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거버넌스의 그 안 좋은 고리를 끊어야지 우리나라가 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게 결국은 거버넌스 개선돼서 주가 올라가고 기업 가치 개선되면 이게 일반 주주들만 좋은 얘기가 아니고 대주주도 좋아요. 결국은 대주주의 뭐 자기의 부의 대부분이 지분 가치 아니겠어요? 다 좋지만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당장의 상속 이슈들이 남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녀한테 지분은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고 그런 욕심들 때문에 기업 가치를 적극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뭐 경영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도덕적인 분들도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죠. 구조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경영권은 무조건 내 자식이
최대 주주 지분과 경영권은 자식이 물려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네. 아직도 많이 있어서. 근데 또 이제 상속 증여세율 보면 네. 이것도 이제 경영권까지 승계할 경우 거의 한 60% 이상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낮춰야 한다라는 주장도 이제 많이 이의는데 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국민들의 감론을박이 또 되게 치열한 분야입니다. 이게 네. 풀기도 되게 어렵고. 네. 혹시나 그런 쪽으로는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지적하신 꼭 자녀한테 물려줘야 되냐에 대한 부분. 저도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언론인들 앞에서 저는 절대 자녀한테 저희 캐시지아의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제 뭐 지분의 절반 이상은 사회에다 환원하겠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는데, 박수. 근데 아니 뭐 그게 아니라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박수 근데 받아야죠. 요즘 이렇게 보면 뭐가 현명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뭐가 현명한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자녀한테 이 지분을 꼭 물려줘서 자녀들이 정말 좋아할까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좋아하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자녀라면 물려주는 게 맞겠죠. 네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걸 지킬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면 그냥 망하면 영돼요. 그거보다는 현금으로 나중에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현금을,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내가 지금 가진 지분이 조금 희석된다 하더라도 기업 가치를 10배 키워서 총 자산 가치만 훨씬 많이 키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현금으로 물려주면 자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하고 싶은 사업을 하든 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든 뭐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자녀들이 훨씬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뭐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무슨 옷 사오고 뭐 안마기 선물로 주는 것보다 현금으로 주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녀들도 그럴 수 비유가 있다. 와닿는. 자녀들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 드리고 야.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이제 상속 증여세 이슈가 너무 세요. 해도 너무해요. 일본의 상속세 제도를 가져와서 그대로 가져와서 생긴 문제인데, 일본은 금융실명제가 적용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뭐 조사 연구 자료들이 뭐 다양한 자료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는 세율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지금 50% 상속세율 최고 세율이 네. 일본에서 가져온 건데, 그 50%를 다 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 20%도 안 낸다, 이런 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가져왔는데 엄격하게 우리는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맞지 않는 거죠. 특히 대주주의 경우에는 120% 할증을 하니까 실질 세율은 50 곱하기 120 하면 60%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60%를 내면 경영권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감 몰아주기 회사로 이렇게 슬슬 이익을 슬슬 빼준 다음에 그 회사를 키워서 상장시킨 다음에 걔랑 지주회사랑 합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편법 증여고 완전 꼼수 증여인데, 그런 증여들이 그런 승계들이 일어나는 그 것들을 몇 번만 보면 주주들은 아주 학을 떼겠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막 불법이 아닌데 하더라도 주주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 사람이 합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파트너인데 불법적이지만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기업 가치를 적극적으로 키워주고 좀 더 주주들의 이익을, 또 직원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는 사람, 또 고객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는 사람이 경영자가 되기를 원하지. 네. 딱 불법과 편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속 증여세는 이제 낮춰서, 지금 이제 아까 실질적으로 60%를 했는데 최고 세율 자체를 50%에서 낮춰서 30% 정도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주주라고 해서 특별히 뭐 120% 할증하는 것도 또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그냥 경영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렇게 법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캐피탈 게인, 이제 투자를 해서 자본이득, 자본이득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때는 25% 물리면서, 예, 이 상속증여세 그 2배가 넘는 세금을 물린다고 하면, 그러면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꼼수를 써서라도 뭐 돈을 빼돌리든 어쩌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세 회피 동기가 커지죠. 예, 그래서 그런 탈세 동기를 키우는 쪽으로 돼 있는 현재의 법을
좀 세율을 바꿔서 이게 그냥 특정 대주주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가 그렇게 해서 배당을 많이 하고 배당 소득세율도 좀 낮춰야 됩니다. 배당 분리과세, 그렇죠. 분리과세에서 그냥 나중에 자본이득세 생기면 그 자본소득세에 그냥 합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자보다는 배당이 더 어떻게 보면 주주가 채권자보다 더 큰 위험을 부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받은 그 이익이라는 게 배당밖에 없는데 실제로 캐시플로우를 보면.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그렇게 물려버리면 대주주가 특히 이제 그거를 당하는 당사자는 제일 큰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대주주고 배당을 할지 유보를 할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결국은 대주주거든요. 그럼 대주주가 배당하자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금 많이 내게 뭐하러 배당하냐 이러죠. 결과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생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생기면 결과를 피해 보는 사람은 우리가 뭐 아까 1,400만 개미 투자자들하고 맞습니다. 국민연금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실제 대주주가 우리나라 지분을 우리 기업들의 지분을 얼만큼 가지고 있냐 보면 10대 그룹의 경우는 1.9%. 그다음에 맞아요. 뭐 60여 개 우리가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경우 보면 뭐 2.9%, 3%가 안 되는 지분을 내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주주가 배당을 통해서 챙겨가는 이득은 전체에서 2%나 3%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 사람들 배당 받아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배당 소득세율을 이렇게 높여놓는다? 그러면 의사결정은 100%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대주주가 배당을 선택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수십 년 동안 배당은 전 세계에서 항상 꼴찌 수준이에요. 우리가 100여 개국 국가를 제가 다 비교를 해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고쳐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배당 소득세율을 이렇게 세게 때리고 누구를 위해서 상속증여세를 이렇게 세게 때리냐. 예, 대주주를 한테 이제 부의 재분배를 한다는 좋은 취지인 건 알겠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제일 피해 보는 사람은 개인들이다. 개인 투자자들이고 국민연금이다. 연기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이제 네.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부자들을 위해서 세율을 낮추자는 게 아닙니다. 그게 결국 돌고 돌아서 그 인간의 본성을 타고 1,400만 모든 국민들에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조금 투자 사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좀 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잠재 고객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그 오스템 임플란트 건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주목을 받고 계세요. 이게 사실 조금 이제 현재 진행형이어서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이제 민감하지 않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에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신 이유는 뭔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펀드의 기본 성격이 이제 그 한진칼 엑시트하고 나서 저희가 그 다음 투자 사례로 뭐를 이제 만들면 좋을까를 또 고민을 했고 또 이왕 저희가 가진 재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펀드의 기본 방향이 뭐 여러 종류의 펀드를 하고 있어요. 뭐 경영권을 인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채권형으로 구조를 짜서 원금에다 약간의 이익을 보장받는 형식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뭐 또 선순위 후순위 구조 짜기도 하고 뭐 다양한 펀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벤처 회사 같은 회사에 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경우는 제가 적어도 한두 가지는 액티비즘을 좀 섞고 싶어요. 제가 투자하는 것 중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좀 이바지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 성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펀드는 일단 무조건 이익이 나야 돼요. 예전에 이제 장하성 펀드 있죠. 뭐 그 비슷한 컨셉으로 투자를 지배구조 개선을 표방을 했지만 좋은 수익률을 내지 못했던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뭐 좋은 기업을 찾아내고 기업 저평가된 기업을 뭐 오랫동안 들고 가고 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바뀌었느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투자했던 회사들이. 그러니까 백날 싸우고만 끝나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주총장에서 막 언론에서 막 그 회사의 나쁜 부분을 막 블레임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사람들이 각성 효과는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또 예전 그대로 돌아가서 있는 모습
기업이 많았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세상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캐스찬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앞만 봐도 제가 이제 거버넌스 관련해서 계속 책을 쓰고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대주주를 움직이게 하려면 방법은 그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게끔 하는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에 대한 부분을 보면 첫 번째 이제 일반 소액 주주들도 뭐 깨어나는 거, 네. 예, 각성을 하는 거 그런 것도 무섭겠지만 그걸 이제 각성한 시킨다는 게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나 이런 데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분율로 위협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당신이 이렇게 계속 나쁜 행동을 하고 또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일을 하면 당신들은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이라는 것이 천부인권이 아닙니다. 예. 어느 나라 상법에도 지금 창업자가 2대, 3대, 4대, 5대까지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이라는 건 그 회사를 가장 잘 경영해서 기업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경영권을 가져가는 게 가장 맞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업을 찾아 나선 거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투자 수익이 나야지 그런 좋은 취지의 펀드가 오랫동안 지속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장성 펀드처럼 없어져 버리면 결과적으로 또 도로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즐거운 새 아침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는 회사를 이제 규모도 찾아야 되고 또 대주주가 과거에 또 대주주 또는 현 경영진이 어떻게 이제 경영을 했는지에 네.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거버넌스 이슈를 개선했을 적에 회사가 급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만큼 펀더멘탈이 있어야 돼요. 펀더멘탈이 그렇죠. 없는데 네. 막 그 거버넌스만 개선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리서치를 했고 그래서 오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언론 인터뷰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주가보다 5배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 회사다.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 관련된 이슈들만 잘 개선하면 이 회사는 충분히 지금 본업에서 충실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다 이런 쪽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스템의 경우는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1등의 임플란트 회사고요. 판매량 기준으로. 예. 그렇지만 이제 그 판매액까지 환산해서 보면 독일제는 또 우리보다 3배 이상 비싸고 뭐 예. 하니까 또 다양한 이제 치과 기자재들 같이 또 팔기도 하고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다양하고 해서 이제 그 시장 점유율로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우리가 4인데요. 우리가 중국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데가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은 아직 보험도 제대로 적용 안 되는데도 이 정도면 앞으로 이제 만약에 중국이 보험 적용이 되고 뭐 임플란트 진짜 싸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처럼 그런 여건이 되면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1등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잠재력은 정말 좋다. 그리고 제품이 좋다라는 부분은 여러 저희가 실제 치과 의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굉장히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1등이고. 마케팅 방법도 좀 다릅니다. 다른 데랑 좀 다르게 네. 일단 일종의 약간 네트워크 고객과의 그 접점이 굉장히 넓고 그래서 포텐셜도 굉장히 있는 회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자기 자본의 120%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의 횡령 사건이 있었죠. 이게 당군 이래 최고의 뭐라고 네. 얘기하는데 전 세계 어디 봐도 이렇게 큰 규모를 자기 자본의 120%는 2천억 원이 넘었죠. 그때 2,080억이라고도 네. 하고 이제 바로 뭐 집어넣은 게 있어가지고 1,880억이라고도 하는데 뭐 어쨌든 근데 그런 엄청난 규모의 횡령 사건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내부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이번 건 말고도 뭐 대주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도 뭐 몇 건이 있었고 뭐 그리고 뭐 회사도 뭐 그런 비슷한 약간 거버넌스 이슈로 네.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참 많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여기서 한번 자세한 얘기들은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사례들이 좀 치유가 되면 기업 가치가 가장 급진적으로 좋아질 만한 회사.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가도 오르고 투자자들도 행복하고
모두가 같이 좋아질 수 있는 회사가 뭐냐를 찾아 나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적합한 회사가 오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스템 캠페인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제 여론도 많이 안 좋아져서 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힘을 모으면 오스템 임플란트 대주주보다 여론의 우호적인 것도 좀 얻겠다. 약간 이런 계산도 솔직히 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투자 회사를 저희가 이제 먼저 투자를 하면 한진칼 때도 그렇고 뭐 이러이러한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뭐 막 대놓고 언론에다가 이 회사 나빠요 막 그렇게 블레임을 하고 이러면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놓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회사에다가 뭐 그 자체 먹칠하는 거니까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까 네. 그 자체도 뭐 좋게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같은 주주인데 이렇게 책임 의식이 없냐라고 비춰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선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제 고쳐지지 않으면 네. 이제 그러면 좀 강수를 계속 공격 수위를 올리는 수밖에 없죠. 아니면 우리가 엑시트를 못 하니까. 네. 계속 나는 나쁜 짓 계속 할 거야라고 뭐 배째세요 뭐 이래 버리면 정말 답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세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액티비즘 교과서라고 하기는 뭐하고 사례집들이나 이렇게 보면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그 과거에 그런 성공에 대한 어떤 사례들이 많아야 되고 그런 이제 하우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지분을 또 늘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저희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가는 경우는 아니고 둘이 이제 얘기가 잘 돼서 회사 기업가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 주세요라고 했을 적에 따라온다 그러면 저희가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어서 그 캠페인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회사가 좋아졌는데 뭐 니들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뭐 근데도 주가가 안 올라갔어. 나 어떻게 할래? 뭐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거겠죠, 그러면. 예, 잘못 본 거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의 세계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냥 투자해놓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펀드들이 가만히 있지 않나요? 그렇죠, 거의 다 가만히 그렇죠. 있지 않나요? 네, 아무것도 네. 안 하잖아요. 네. 근데 편지라도 한 통 하고 이거 고쳐보자고 악다구니도 좀 쓰고 예, 뭐 배당 좀 너무 안 하고 계속 쌓아놓는데 배당이라 좀 합시다. 내지는 지금 돈 쌓아놓고 뭐 합니까? 이러이러한 성장 기회들이 있는데 이걸 좀 성장합시다. 아니면 또는 부채 비율이 한진그룹 옛날 대한항공처럼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부채 비율 좀 낮춥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랬을 적에 안 했을 때보다는 무조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게 또 저희한테 돈을 맡겨준 투자자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해요. 펀드 매니저의 책무는 펀드 매니저의 신의 성실이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만약에 우리 투자자들이 직접 자기의 주식이 주주였다면 네.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서 그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리해서 그 신의 성실을 해야 된다. 그게 뭐 스튜어드십 코드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현재 주가의 5배의 가치를 가진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이게 어떤 배경인지. 그러면은 앞으로 성공을 하면 5배 가치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뭐 어떨까요? 충분히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밸류에이션을 이제 다 그냥 얘기하기는 뭐한데 1등하는 스트라우만이라는 독일 회사가 있어요. 회사. 그 회사의 경우 시총이 뭐 20조에서 30조 사이를 항상 왔다 갔다 하는 회사였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오스템이 이제 2조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건데 그것도 뭐 저희가 좀 사서 아마 언론에 막 나오니까 조금 올라서 좀 올라서 이 정도인 거고요. 네. 사실은. 근데 주가는 언제든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한데 이 펀더멘탈이 이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뭐 과거에도 한 10% 내외 성장을 계속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지난 10여 년의 시간을 보면 근데 최근 3년에 보면
14%, 뭐 16%, 20% 지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네. 그리고 수익성도 굉장히 좋고 20% 이상의 수익성을 보이는 회사가 사실 제조업에 잘 없어요. 네. 근데다가 시장 내에서 업계 지위도 굉장히 확고해지고 있어요. 네. 이미 이제 개수 기준으로 1등이고 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가장 독특한 영업 방식과 또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고, 예, 그런 특히 이제 또 북미 시장도 굉장히 지금 잘 성장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펀더멘탈은 굉장히 이제 펀더멘탈로만 봐도 이 회사는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제 저평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스트라우먼 같은 경우 PER 34배 이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주 그 10배 간 넘는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1등 회사 하는 회사하고만 너무 비교할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한 40%에서 50% 사이에 뭐 PER, 뭐 EV, EBITDA, 멀티플 여러 뭐 렐러티브 밸류에이션 지표로 봤을 적에 그 정도로 저평가가 이미 받고 있고요. 그냥 네. 그 이익단으로만 봐도. 근데 이제 성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회사들은 그렇게 큰 성장을 못 해요. 저희가 가장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 회사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성장에 대한 가점을 주면 사실 더 고평가가 돼야 되는 회사지 저평가가 될 회사가 아닌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하나 이유고, 또 한 가지는 거버넌스 이슈 때문에 사실 개선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개선이 많은데 그거를 또 시장에서 주주들이 기꺼이 내 돈을 이 회사에 투자할 마음이 절로 안 드는 거죠. 언제 어떻게 빼먹을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이런 일이 또 터질지 모르잖아요. 네네네. 또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이번에도 뭐 거의 뭐 실질적으로 회수 못한 게 좀 900억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근데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회사 1년 당기 순이익 이상의 큰 돈인데 그런 돈을 어이없는 일로 뭐 냈다는 거, 그리고 뭐 불미스러운 일을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할 건 아니고 뭐 언론에 그 쳐보시면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이 이제 많이 많았죠. 과거에 많았었는데,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또 누군가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꼬마애가 옆에서 막 이렇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길거리에 버린다든지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할 때 약간 등이 따갑고, 예,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가 이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 견제를 하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을 대변해서 뭐 회사한테 강수를 둬서 소송을 해야 된다면 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주주 제안을 해서 이사회 보드에서 저희가 뭐 이러한 부분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그런 또 제안도 할 것이고, 정관에 뭐 이런 안 좋은 거, 이번에 VIP 보험도 이슈 있었잖아요. 언론 보도 크게 나왔죠. 예.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회장님 그거를 이제 회장님을 꼭 위해서 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하나의 외관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선비가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고쳐 신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각건을 자주 고쳐 신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꼭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을 뭐 좀 못하게끔 저희가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적에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5배는 최소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주가도 또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 회사는 뭐 몇 배는 2배 이상 성장은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다가 덤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까지 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취지죠. 예. 근데 당연히 이렇게 액티비즘, 행동주의가 들어가면 기존의 대주주나 네. 기존의 이제 관성에 젖어 있던 회사 측은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나. 네. 여기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텐데. 그 뭐 어느 회사나 다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대화를 통해서 뭐 회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뭐 비판하고 소송하고 그랬을 적에,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서로 소모적으로 얻을 건 없는데 그러면 명분 때문에 양보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게 제일 비극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대화를 제가 하려고 애를 쓰고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사전에 만나서 경영진들하고 좀
미팅을 해서 대화하면서 말로 풀어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합시다. 우리 같이 해서 개선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같이 선언을 합시다. 회사에서 내가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할게요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잖아요. 네. 지난번 2019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내부 시스템 다 개선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근데 또 터진 거죠. 더 크게. 또 터졌잖아요. 더 크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좀 저는 이번 저희의 투자를 좀 회사에서도 적극 활용을 하셔서 이걸 이제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좋은 회사로 변모하고 있다. 예. 뭐 마인드가 있는 회사라면 마인드가 있는 회사라면 그랬으면 좋겠고 아니 나는 하나도 안 바꿀 거야. 나는 내 하던 대로 할 거야.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되면 니들이 회사를 뭘 알아 이래버리면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이 주식회사 제도라는 게 처음 역사를 보시면 이제 생길 때 우리가 1600년대 말 1700년대 초로 돌아가서 보면 막스와 칼 막스와 그 아담 스미스 자본주의의 이제 창시자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아담 스미스 둘의 논쟁에서 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의 이제 리미티드 그 주식회사 제도를 오히려 반대했어요. 칼 막스는 반대 뭐 이런 건 아니고 자본주의의 이 그 유한 책임이라는 거, 리미티드가 유한 책임이잖아요. 경영진이 유한 책임을 지는 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꽃을 필 거다, 엄청 융성을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하나씩 고쳐가면서 단점들이 결국 대리인 비용 이런 이슈들이 고쳐지면서 주식회사 제도가 다듬어졌고 또 우리 주식시장도 네덜란드에서 베르스라는 곳에서 그 주식시장이 생겨서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이 과거의 역사를 보시면 이제 주식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뭐 예를 하나 들죠. 무슨 금광이 있어요. 금광이 발견됐어요. 매장량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누군가가 주도해서 돈을 모을 거 아니에요. 이걸 캐야 되니까 시추 장비도 필요하고 뭐 인부도 사서 꾸려야 되고 뭐 기숙사도 져야 되고 했는데 그럼 돈이 필요해서 이제 그때 다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상한 소리가 뭐냐면 제가 굴을 하나 덮었대. 그래서 이 경영진이 우리가 믿고 맡긴 놈인데 동업자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연맥인 거죠. 그래서 굴을 하나 덮어서 지가 몰래 빼다가 이제 예를 들어 진짜 적발이 됐어요. 근데 얘가 캐다가 걸린 거는 전체 이거의 0.1%도 안 되는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 배신감은 그렇죠. 어마어마할 거예요. 얘가 지금까지 얼마를 빼가는지 모르고 앞으로 또 계속 어떤 굴을 또 파서 빼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겠죠. 신뢰가 그냥 깨지는 거죠.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터널링이거든요. 터널링. 요즘에도 그래서 이제 기업들 돈 빼나가는 거 이제 터널링이라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 터널링 기법이 일감 몰아주기였죠. 그렇죠. 자녀한테 이렇게 수익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이익이 가게끔 하는. 그런데 그 회사가 또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상장을 했어요. 자, 우리 같이 동업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좀 믿음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한테 처음에 동업을 했을 테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주식시장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정확히 잘 몰라요. 회사가 하는 얘기만 듣고 매장량이 얼마고 우리가 언제 얼마큼 해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를 줄게요라고 약속하면서 IPO라는 걸 하잖아요. 그때 이제 투자를 했었던 사람들일 텐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IPO 이후에 뭐 그런 방법이든 또 다른 방법이든 또 빼나가고 또 회사를 하나 더 차려가지고 그 회사로 이익을 이제 금을 처음에 직접 빼다가 이제 걸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금을 캔 그 금광석 자체를 원석 자체를 그 재산 가공하는 회사 지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가공하는 회사에 막 넘겨요. 근데 싸게 넘긴지 비싸게 넘긴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함량이 순도가 얼만큼인지 속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안 그래도 이런 사람이 그런 짓을 안 해도 이런 외관이 형성되면 나는 절대 안 했어요라고 얘기해도 욕 먹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외관이 형성이 되면 정말 믿을 수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주주들, 그 나머지 주주들은. 왜냐하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이런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내부 통제와 또 도덕성과 기준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은 회사보다는 큰 회사는 더 이런 부분에서는 엄격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 그리고 한번 신뢰가 깨진 회사는 밸류에이션에서도 굉장히 네. 저평가 받을 네.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거를 좀 탈피해 보자라는 거고. 참고로 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그 경영 개선 계획 이런 네. 것도 이제 공시가 된 거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직접 보시고 네, 판단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좀 행동을 하실 테니까 네. 그건 이제 계속 이어지는 흐름을 좀 살펴보겠고요. 또 이제 지나간 사례 하나 네. 이야기해 보면 좋을 텐데, 사실 KCGI는 이제 질문 많이 받으셨겠습니다만 네. 한진칼 사례를 빼놓고는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당시 엄청나게 이제 국가적으로도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한진칼 투자 이제 엑시트 네. 하시면서 그래도 좀 수익이 네, 수익은 낮죠. 거의 뭐 투자들 중에 이제 맨 첫 펀드, 마지막 펀드가 가격이 다르잖아요. 네네. 네, 투자했던 단가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첫 펀드 투자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펀드 손실 났었어요. 마지막 펀드는. 그래서 7개 펀드가 들어갔는데 그 마지막 손실 난 펀드에 거의 99% 겹쳐요. 네, 그래서 다행히 문제 없어요.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다른 펀드들인데.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2배 가까운 이익을 냈죠. 그래요? 네, 2배 가까운. 그 기간이 한 얼마나 됐었죠? 한 3년 반 정도 저희 두고 있었어요. 3년 반이나 됐잖아요. 네, 3년 반이나 길었구나.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성과는 나름. 네. 근데 일단은 한진칼 그 투자를 하시고 네. 행동주의를 펼치시면서 혹시나 그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 있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그 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우리가 뭐 어떻게 개선하자고 했을 적에 무력했어요. 무력했다고요? 예, 무력감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개선하자라고 얘기해서 앞에서는 이제 그 만나자는 얘기들도 좀 하고, 처음에는 뭐 좀 얘기가 풀리는 듯 하다가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저희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고, 또 이제 아무래도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마타도를 해서라도 저를 비판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저희 회사를 뭐 비판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구조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직은. 네. 재벌에, 그리고 광고를 쥐고 있는 그런 기업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일일이 항변할 가치도 없는 정도의 뭐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뭐 이거 언론 나가서 여러 번 얘기해도 작게 실리고 끝나요.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래 너무 이제 지겨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력감. 네. 근데 그때 네. 우호 지분도 많이 모으셨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했을 때는 좀 그랬는데, 그러다 이제 대화가 안 되고 했을 적에 좀 무기력했다가 또 갑자기 막 무슨 삼자연합이니 저희 네. 쪽으로 막 넘어오니까 그 네. 투자한 지 그게 삼자연합 한 게 한 1년 반 정도 돼가지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그런 게 일어날 거나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회사도 좀 바뀌려고 하고, 힘의 균형이 막 지분율로 막 대등해지니까 비슷해지니까 그다음부터 좀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았고, 특히 이제 제일 힘들 때가 그때 막 비행기를 보잉사, 그때 당시에 네. 보잉사 비행기 하늘에서 많이 떨어질 때, 네, 그때 막 30대씩 그 주문하는 내용에 이제 MOU를 파리에 가서 에어쇼 가서 막 체결하고 오고 이랬을 적에, 부채 비율이 지금 우리 이제 영구채라고 하는데, 네. 그걸 뭐 회계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뭐 형식상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고금리 차입금인데, 그 부채로 잡는 게 분석 목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 되는 그런 부채, 그런 걸 포함해서 1200%가 넘는 그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저렇게 하면 진짜 이거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들었을 때가 투자해놓고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다행히 이제 그게 이제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나고 실제 안 들어왔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그 주문은 다 해놨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으면 굉장히 큰일 날 재무적으로 뻔했는데. 부담이 됐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부채 비율도 300% 이내로 저희가 원래 목표했던 부채 비율이 300% 이내로 좀 맞추자라고 주주 제안을 처음에 했었던 거거든요. 일단 제일 큰 게 재무구조다. 부채 비율이 이렇게 1000% 넘는 회사가 실제로 오랫동안 살아남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다. 제가 이제 채권 크레딧 애널리시스를 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다. 그리고 글로벌리 대형 항공사들은 부채 비율이 한 350% 정도 되니까 그거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자꾸 제안을 하고 했었던 부분들이 실제 이제 자기 자본도 3조도 안 됐어요. 한 2조 7천억 정도 2019년 말 기준으로 되다가 이제 연결 기준으로 지금 8조가 넘어간 자기 자본의 부채 비율 300% 이내로 떨어지고 또 이익도 많이 나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회사가 좋아진 것 같아서 그런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게 3년 반 네. 있었던 거고. 근데 사실 뭐 이제 코로나19라는 변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거니까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저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항공은 이제 기간 산업이고 굉장히 네. 이제 나라의 중요한 사업인데 네. 그 저는 이제 예전에 뭐 정부 부처도 많이 출입을 해봐서 아는데 네. 우리나라 관료들이 이 중요한 기간 산업을 사모펀드에 넘겨줄 리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아니, 자본주의에서 예. 정부가 이거를 넘기고 말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주총회에서 그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경영진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건데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때 지분이 거의 없었어요. 다 팔아서 한때는 뭐 10% 이상도 안진칼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거의 다 이제 투자의 기준에 미달한다 그래가지고 다 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고 뭐 5% 이상 안 되면 우리가 주주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뭐 미미한 수준의 지분들만 국민연금이 있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장 큰 중간에 위기였던 거가 위기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어차피 처음부터 저희가 경영권을 가질 거라는 생각은 못 했었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한번 저희가 지분이 좀 앞섰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비해서 한 3% 이상 앞섰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게 코로나 와중에 대주주끼리 싸우는 모습이 좋지 않고 그래서 뭐 그냥 임시주총 소집을 안 하고 이거 뭐 경영진 전면 교체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일단 하고 있었던 터인데 그때 이제 산업은행이 갑자기 들어왔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산업은행 들어와서 이제 아무래도 저쪽 편을 들어주니까 그때 이제 그것이 하나의 변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그냥 정부였기 때문에 반대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산업은행도 주주로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 근데 그거를 뭐 꼭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지켜주겠다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 리도 없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랬을 리는 전 지금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보다는 이제 당시에 이제 아시아나라는 어떤 산업은행에 풀어야 될 큰 숙제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를 포함해서 항공산업 전체의 어떤 구조 개편, 예. 요 차원에서 이제 대한항공의 이제 한진칼에 증자하고 대한항공 증자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반대했던 거는 돌이켜 보면 그래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투자하는 거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에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기존 경영진한테 기존 주주들한테 증자를 할 때 증자에 대한 우선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지금처럼 경영권 분쟁 중일 때는 그게 이제 정부든 산업은행이든 누구든 간에 그것이 한번 잘못된 사례로 남아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상법의 주주 배정 기존 주주한테 주식을 우선 배정한다라는 기본 원칙 자체가 깨지는 사례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의 주장을 했었던 거죠. 혹시 한진칼 사례가 가장 성공적인 사례 그리고 가장 좀 후회되는 사례, 아쉬움이 많은 투자 사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큰 일이 뭐 우리나라에서 전대미문이고 글로벌리도 잘 없었죠. 이렇게 큰 그룹 기업 집단의 지주회사를 뭐 정말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로 해서 사모펀드가 투자를 해서 막 진짜 이렇게 크게 흔들어 놓고 그랬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 다른 거랑 비교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수익률은 뭐 굉장히 좋죠. 사실은 수익률은 투자 수익률로 보면 이렇게 큰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가 오르고 기업 가치 올랐으니까 기존 주주도 좋은 거고 저희도 결과적으로 좋은 거고 누구도 여기서 손해 본 사람은 없어요. 결과 기업이 좋아졌을 적에 그런 거예요, 원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누구도 뭐 나쁘게 되는 거는 저는 원치 않아요. 모두가 기업 가치가 개선됐을 적에 모두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누구 한 사람만 좋은, 대주주 한 사람만 좋은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말고 기업 지배구조, 우리가 커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사결정의 구조예요. 기업의 의사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누구한테 유리하게 하느냐에 대한 일종의 메커니즘인데 네. 그 메커니즘이,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이 잘못돼 있으면, 블랙박스가 고장나 있으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산출물들은 다 인풋을 아무리 좋은 걸 집어넣어도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거고, 그리고 결과가 이제 모두에게 기업 가치 개선이 되면 그거 싫어할 사람은 쇼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좋은 투자였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도 좀 여쭤볼게요. 예. 사실 이제 KCGI가 지배구조 개선 쪽으로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랑 무관한 일반적인 투자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산 배분 전략 같은 걸로도. 예, 그렇죠. 또 원래 강성부 대표님이 애널리스트 네. 출신, 뭐 채권도 하셨었고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도 하셨었고, 이제 좀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좀 자산 시장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굉장히 이제 고물가, 고금리 상황인데 사실 조금 사담으로 듣기에는 그 전에 집도 파셨다고. 아까 그 얘기는. 근데 저는 지금 무주택자예요, 사실. 무주택자인데 집을 작년 1월에 팔았죠. 집을 팔았고 22년 제가 1월에 채권 애널리스트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런 부분에서 예민한 부분도 있는데, 채권에 이제 우리 금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금리라고 하는 것이 자본시장에서는 중력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폴 볼커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1980년대 초에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금리를 마구 올려댔겠죠. 그때 25%까지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얼만큼 올려야 될까요? 그때 25%면. 지금 이제 4.5에서 뭐 5% 가내만에 하고 있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준을 비교해 보면 당시에 20% 넘고 25%까지 갔던 거라 보면 엄청 차이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저금리 상황이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린 건데, 실제 채권의 총량이 GDP 대비해서 그때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어요. 80년대 초반에 비해서. 전 세계가. 그러니까 그게 가계의 부채든 뭐 기업의 부채든 정부의 부채든 토탈리 그 GDP 대비해서 비교했을 적에 이렇게 많이 늘었고, 두 번째로는 이 떠다니는 채권들의 듀레이션이 2.5배 늘었어요. 그 채권의 어떤 잔존 기간. 제가 처음 채권 애널리스트 할 때만 해도 그때 3년물이면 중기물이고요. 5년 이상이면 장기물이었어요. 지금 5년, 10년짜리도 약간 중기물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제 한 10년, 20년, 뭐 30년, 50년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듀레이션이라는 거는 금리 1%를 변동시켰을 적에 채권 가격이 몇 프로 변하느냐를 설명하는 거죠. 뭐 듀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양한 설명이 가능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커진 거예요, 금리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커진 거예요. 채권의 총량이 또 커졌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처럼 가계부채 1200조 걱정하듯이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아까 듀레이션 채권의 총량 듀레이션 2.5배 채권의 총량 2배 하면 2 곱하기 2.5 하면 5배잖아요. 그럼 우연히도 5%만 올려도 과거 25% 올린 만큼의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25. 이렇게 일종의 주먹구구로 해석을 해도 그만큼의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근데 이제 인플레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저는 본 거고, 그래서 최대한 이 금리가 올라가면요, 자본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자산의 가치는 똑같이 떨어집니다.
예, 시차만 좀 존재할 수 있죠. 채권 가격이 제일 먼저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거고, 마지막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시차에 따라서. 근데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건 똑같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제 다 내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투자해서 제일 큰 포션을 차지했던 한진카를 최대한 작년에 빨리 정리를 한 겁니다. 작년 3월에 이제 팔자라고 해서 급하게 저희가 뭐 4월 중에 넘겼고 다 팔았고,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라는 회사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2대 주주로 있었는데 그 회사도 이제 그 팔았고, 뭐 두나무라는 회사도 뭐 있었는데 예. 저희 팔았고, 두나무 같은 경우 저희 팔고 나서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어쨌든 최대한 많이 정리를 했고, 남아있는 게 지금 LIG 넥스원, LIG 뭐 그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 회사 하는 윈스, 그다음에 그런 회사들이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업체.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그냥 계속 좋을 것 같고, 또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워낙에 이제 요즘 방산이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저희는 이 회사가 개발한 이 기술들, 특히 레이더 장비라든지 이런 뭐 장비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방산이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수출이 엄청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이제 좀 길게 들고 가고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자산 시장이 이제 지금은 뭐 우리가 가장 두려울 때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제가 어디 나가서 주식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고 다 현금으로 들고 있으라고 뭐 매번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진짜 좀 과거에 그 좋았는데 낙폭이 과대돼서 좀 싸 보이는 종목들, 이제 오히려 순수한 가치주의 경우는 계속 영원히 저평가돼 있는, 한 번 똥주는 영원한 똥주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저평가돼 있는 회사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자꾸 뭐 가치주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이렇게 볼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좀 모멘텀이 있으면서 또 오히려 이제 성장주 중에서도 되게 많아요. 모멘텀이 있는 가치주들이 있거든요. 네. 성장주 중에서도 그 성장의 가치를 덜 평가받고 있는 경우 대부분 낙폭 과대주인데, 네. 그런 뭐 테슬라 같은 그런 종목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가 심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언론에서 계속 뭐 이 회사 좋다고 떠드는 회사는 절대 사면 안 되고, 이 회사 뭐 이런 거지 같은 회사가 다 있냐고 정말 욕하고, 뭐 실적 악화, 뭐 이상한 온갖 안 좋은 얘기들만 막 넘쳐날 때 그때 그 주식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그 말씀하셨던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80년대 25% 금리가 현재 수준 5%, 그러니까 23년에 뭐 미국 금리가 뭐 5%가 이제 컨센서스니까 그 정도랑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1월 30일 날 한번 올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50bp든 25bp든 미국에서 베이비 스텝을 할지 뭐 빅 스텝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22년 1월에 집을 파셨고 3월에 한진칼 지분을 정리하셨고 이후에 이제 대부분의 자산 이제 축소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막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그런 타이밍이었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이제 끝물에 와 있다. 이제 사람들이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2023년 1월 이 시점에서는 자산 시장을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터널의 끝 부분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갑자기 밝은 세상이 확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제 이 오르막의 각도가 고행의 시기가 조금 이제 그 고행의 강도가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모든 자산이 오르는 시기는 절대 아닐 거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과거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심했던 것이 조정되는 과정이었었다고 생각하고, 그 조정의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사실. 그래서 다시 뭐 엄청 오를 거라고 본다기보다는 낙폭이 과대됐던 애들은 좀 심하게 폄하됐던 회사들, 자 생존을 걱정할 만큼 저 회사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회사들은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좀 금리를 되게 많이 올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 정도의 안도를 할 수 있는 성장주들 그런 데들은 이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그 영향이 조금 덜해진다 이런 관점인 거고요. 금리는 갑자기 내릴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 스티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번 그 인플레이션 이슈가 저는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하나 뭐 문제 잡으면 또 유가가 안 좋으면 또 그다음 렌트가 올라가고 그다음 또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이제 미국 고용 시장 보면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네, 너무 좋아서 문제고 뭐 30만 건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고용 증가. 근데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그렇게 올라가야 되고 청구 건수가. 네. 그리고 이제 한 5% 정도 딱 올라가면 실업률이 그 정도 나오면 화끈하게 이제 턴을 할 수 있고 정책 그 입안하시는 분들 또는 페드 위원들도 다 그렇게 한 가지의 목소리로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텐데 그러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조정의 과정이 길어요. 길고 지금 조정 이제 초입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정된 데들도 많지만 그게 이제 전체 거래를 동반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기까지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채권의 경우는 먼저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그래서 장기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금리가 이미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전 세계 우리나라만 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보면 뭐 여기 인터뷰 뭐 유튜브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 보면 맨날 우리나라 얘기만 하고 뭐 정부가 무슨 정책을 펴고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데 네네네. 대세를 보셔야 돼요. 글로벌. 네, 글로벌을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오를 때도 글로벌 동조화로 어느 나라 우리나라만큼 안 오르는 데가 없어요. 다 같이 올랐어요. 다 같이 그렇죠, 올랐는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굳이 뭐 특정 누가 잘해서 또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린다고 해서 또 잘해서 못해서 이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크게 보자. 네, 글로벌의 관점에서 이 자산 시장의 전체 엘로케이션을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다음 순서는 사실 주식이 될 텐데 주식이 되긴 하는데 그 오르는 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좋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주식이 되겠지만 오르는 폭이 과거처럼 뭐 확 올라 이런 거는 기대하기는 조금 화끈한 시장을 기대하기는. 네. 요거는 진짜 그 왕년에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하셨던 애널리스트 약간 그 향기가 다시 납니다. 네. 근데 부동산 조정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길 수밖에 없다. 원래 그 시장이 좀 무겁게 항공모함처럼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것도 이제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시장 이야기도 기존에 조금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다 보기 과대했던 그런 친구들이 좀 올랐었는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직 조정받아야 될 회사도 많습니다. 예. 밸류에이션 너무 과도하게 뭐 받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요. 특정 회사 언급하면 또 그 주식 사신 분들이 안티로 돌아설까 봐 말을 못 하겠는데. 예. 그렇죠. 또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KCGI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메리츠 자산운용을 인수하시는 걸 이제 추진을 하고 계시죠. 이거는 거의 공식화가 됐고. 사인했어요. 계약서 사인을 했고 이제 사인했고 계약금 지불했습니다. 금감원에서 이제 대주주 심사. 그렇죠. 대주 적격성 심사. 그렇죠. 그것도 이제 중요하게 남아 있고. 그러면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을 인수하시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메리츠 자산운용이 저희의 어떤 투자 철학하고 많이 그 비슷해요. 그래서 투자 철학. 과거에 이제 좋은 주식 사서 오랫동안 들고 간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그 액티비즘도 가치 투자의 뭐 일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굉장히 맞는 것 같고. 근데 뭐 저는 이제 가치 투자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싼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무조건 들고 있으면 언젠가 오를 거야.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미국처럼 미국은 401K라는 안정적인 주식을 사줄 수 있는 수요 기반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국민연금 같은.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국민연금이 커지는 속도만큼 주식시장에 돈이 못 와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로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분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그게 또 국민의 노후 자금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계속 이제 투자를 늘려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돼야 되는 것도 맞고, 퇴직연금도 퇴직연금 내에서 주식 투자를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뭐 네. 그런 논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렇지 않은데, 예. 그게 현실인데, 그리고 투자 보호도 안 돼 있는 나라에서 잘못 투자했다가는 정말 그 낭패를 입기가 쉬운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무조건 주식 될 거야, 무조건 사가지고 오래 들고 가면 언젠가 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워렌 버핏이 유명해진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니프티 50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당시에 뭐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차화정처럼 예. 막 사모 오르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이게 밸류에이션 말도 안 되는 어떤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뭐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시기에 뭐 69년부터 72년 네. 그 사이에 워렌 버핏이 투자자들한테 다 투자금을 돌려주고, 나 이제 투자 안 해, 나 고향 갈 거야 이러고 오마하로 갔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뭐 코카콜라를 비롯한 회사들을 사서, 또 그런 종목들이 오일 쇼크 이후에 또 많이 이제 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싼 맛에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그렇죠. 정말 주웠죠 주식을. 네. 물반 고기반이었죠 당시에는. 그 니프티 50 거품이 퍼지고 난 거품이 꺼진 직후에.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워렌 버핏 투자의 신기에 올라온 건데, 그렇게 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글로벌 쪽에 저희 목대균 대표 이제 저희 KCGI 자회사의 K글로벌 자산운용이라는 네. 일반 사모펀드죠. 저희는 PEF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인 거고, 요즘 이름이 기관 투자형 사모펀드로 바뀌었는데, 기관 투자형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제 일본 사모펀드의 목대균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때 미래에셋에서 뭐 해외 주식 운용에서 정말 탁월한 성과, 뭐 글로벌 상위 1%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보였었고, 또 운용 규모도 한 3조 이상을 3조 5천억까지 막 운용을 하고 그랬던 분이고, 그래서 네. 목대균 대표 같은 사람이 이제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사실 운 좋게도 2년 전에 이제 저희 K글로벌 자산운용 창업하면서 네. 같이 저희한테 조인하는 바람에 투자를 2년 동안 쉬었어요. 그래서 안 좋을 때 쉬셨구나. 그때 쉬었어요. 그래서 좀 그 2년 동안 본인은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그 워렌 버핏하고 비슷한 어떤 참 운이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과도하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스스로 뭐 그런 계산도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또 탁월한 센스와 또 운용의 어떤 성과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펀드 매니저는 숫자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좋으면서 아무리 뭐 말로 철학이 어떠니 뭐라고 떠들어봤자 그 펀드는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고객들한테 사랑받을 수 없고, 그래서 진짜 치열한 부분이에요. 이 수익률을 낸다라는 거는. 저희 정도 뭐 1조 이상의 지금 엑시스를 하고 뭐 그런 펀드들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제일 좋은 편인데, 수익률이 뭐 20% 내외 IRR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 이제 연평균 수익률이라고 하죠. 예. 근데 그런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합니다. 그리고 또 그 원금 보장형 구조를 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 구조를 짜면서도 또 수익률을 그렇게 낸다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 치열한 그런 어떤 노력들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수익률 내기는 힘든데, 그런 사모펀드를 가입하든 뭐 공모펀드를 가입하든 펀드에 자기가 수수료를 내가면서 왜 펀드를 들까에 대한 이유를 보면, 뭐 보다 더 적은 위험에 같은 위험이면 더 수익을 많이 내든지, 아니면 같은 수익률이면 더 위험을 적게 가져가든지, 뭔가 그런 거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예, 투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걸 숫자로 또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만약 메리츠 자산운용 인수하면 이 투자의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메리츠 금융그룹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수많은 고객들이 30만 명 이상의 그 뭐 개인 고객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런 고객들이 최대한 동요 없이 그 메리츠 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뭐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딸을 시집 보내는 심정으로 메리츠 금융그룹에서는 어디다 보내는데 잘 커주기를 바라고 그렇죠. 예, 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고객분들이 특히 많으시니까. 분들 생각하면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의 어떤 투자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투자의 철학이라든지 그 연속성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이 그 가점을 받지 않았느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네. 경쟁을 통해서 네네네. 인수를 하시게 되는 네. 거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KCGI의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와 K글로벌 자산운용이라는 일반 네. 사모펀드 그리고 메리츠 자산운용은 이제 공모펀드까지도 네. 다 네. 하는 곳이니까 네. 이렇게 3종 세트가 네.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KCGI가 이제 액티비즘 행동주의 네. 들어가는 거 있다. 그러면은 이 자산운용사에서 같이 힘을 보태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절대 못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뭐 이렇게 차이니즈 월이 뭐 잘 되고 하면 그 해도 될 텐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선비가 오앳나무 밑에서 가끈을 고쳐 신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금융 계열사 간 이렇게 정보 교류를 막 하고 그러면 마치 뭐 밖에서 비춰지게 작전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좀 최대한 조심스러운 게 있겠네. 최대한 그거는 겹치지 않게끔 해야 될 거고 오히려 저희가 투자하는 종목 중에 K 글로벌 자산운용이 투자하는 종목이 하나도 없고요. 일부러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되도록이면 그거는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끔만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을 인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모펀드의 두 가지를 이제 다 했는데 보니까 공모의 시장이라는 또 새로운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는 되게 다양해요. 고객들이 원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채권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또 섞어서 투자하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뭐 벤치마크 식으로 뭐 투자하기를 바라는 뭐 일종의 뭐 ETF 비슷하게 투자하기를 바란다든지 아니 해외 주식을 또 투자하기를 바란다든지 현실적으로 지금 일반 사모펀드에서 해외 주식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탁은행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아예 이제 지금 라임 사태 이후에 그 일반 사모펀드는 영업이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현실도 또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이 공모 운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인력 구조는 잘 돼 있는데 네. 인력 구조 잘 돼 있는데 그 우리가 손님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죠. 예, 그릇이 없는 거고 그런 상품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도 자료로도 냈는데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경영을 하겠다라는 이제 세세한 부분들은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대한민국의 투자 문화, 네. 대한민국의 기업 문화가 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좀 변모가 됐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당부의 말씀일 수도 있을 텐데요.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투자 문화 이전에 기업의 문화가 더 사실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단기적으로 행동하게 됐느냐에 대한 뭐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명백하게 기업들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그들을 배신하는 그런 의사결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회사가 처음 설립돼서 커나가는 과정에서 성과가 또 났을 텐데 그 열매를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소홀히 했었기 때문에 네. 자초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이제 투자자들이 나의 동반자다. 그리고 내가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파이낸셜 캐피탈만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캐피탈들이 많잖아요. 소셜 캐피탈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사회적 자본이 쌓여 있으면
회사가 어려울 때 또 이 투자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회사가 더 큰 수익의 기회, 성장의 기회가 있을 적에 더 그 대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고도 또 증자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걸 다 넘어서 기업하는 사람이 진짜 되도록이면 자기 이제 이 사회 전체도 좋지만 그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제일 먼저 그 우리 직원들이 만족하고 행복하면 제일 좋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이상의 행복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존경받고 직원들이 행복해요 회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회장님 입장에서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고객들, 그 다음에 또 사회 전체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주주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회사의 주주인 게 자랑스럽고 내가 이 회사의 그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게 자랑스러울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서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그 회사의 지속 가능성, 우리 sustainability라고 네.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지속 가능성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투자자들도 이제 회사가 그렇게 바뀌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또 장기 투자로 화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칭찬도 좀 해주고 사회적으로 문화가 그렇게 돼야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단기적인 이익을 쫓아서 막 샀다 팔았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운 좋게 잘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수익률이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장기 투자의 문화라는 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잘못 착각하는 경우들도 사실 있는데요. 워렌 버핏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코카를 옛날에 사서 뭐 몇십 년 40년씩 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같이 투자하는 곳들도 워렌 버핏을 비롯한 많은 해외 투자자들도 계속 샀다 팔았다 합니다. 약간의 막 비중 조절 네, 이런 중간에 거. 이제 가정이 달라지거나 그죠? 그리고 회사가 그 의외로 뭐 우리 그 했던 거보다 퍼포먼스가 안 좋아요.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도 들고 있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그 운용은 사실은 그걸 운용을 잘해서 성과를 내본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막연한 장기 투자 그리고 막연한 뭐 단타 매매 이게 아니라 네. 그 기업과 전반적으로 동행을 하면서 또 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또 투자를 달리할 수 있는 유연함.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그게 주가로 반영이 돼요. 미국 같은 경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히려 루머가 주가를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그런 부분도 펀더멘탈의 기초에서 가려면 좀 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돼야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뭐 국내 그 동학개미도 그렇고 서학개미도 그렇고 좀 보면 이제 그런 루머들에 많이 일희일비하는 것 같고 전문가들한테 특히 이제 그 해외 글로벌 투자의 경우는 몰빵해서 막 패가망신하고 이럴 경우도 많이 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정말 위험 관리 전문가가 가장 잘하는 건 수익률 내주는 것도 있지만 수익률은 뭐 운 좋게 개인들이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들에게 돈을 좀 맡기고 믿고 맡기는 것도 또 그럴 수 있는 펀드들이 나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기관을 불신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제 기관도 막 단타에 치중하고 또 뭐 수익률 깨먹고 시장도 못 따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신이 거듭된 건데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둘씩 이제 같이 바꾸어 나가야겠죠. 뭐 이상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개인적으로 이제 지켜보고 그런 외침을 들었고 사람들의 반응을 봤던 것보다는 지금 이제 2022년, 23년 이 시대에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의식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해서 우리 KCGI 앞날도 같이 좀 응원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공모펀드 나오고 이러면 또 이제 보는 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성부 대표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